계신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서평을 이제 해주실 한 분이 이제 개인 사정상 약간 이제 늦겠다고 연락을 주셔서 먼저 이제 한 분이 먼저 함께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서평의 사회를 맡은 이제 반명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 개인 소개하면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고요. 이제 졸업논문 중이고 여기 다중지성 정원에서 이제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이제 정동과 정석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기로 이제 오늘 사회를 좀 맡게 된 것 같고요. 네, 오늘 행사는 이제 갈무리 출판사와 다중지성 정원 주최로 브라이언 마스투미의 가상과 사건 출간 기념 서평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먼저 이제 두 분 서평을 듣고 그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에서 이제 관련한 코멘트라든가 이제 토론이라든가 이제 그런 얘기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먼저 잠깐 책 소개를 해드리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워낙 난해한 책이어서 일단 한겨레 신문사에서 2016년 7월 29일에 잠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좀 얘기를 했나 봤더니 역시 이렇게 오늘 서평회를 기대하게끔 하는 이제 간략한 멘트가 남겨서 감정, 정서와는 또 다른 개념으로 머리와 행동의 괴리 현상을 분석 설명하는 정동 이론가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 브라이언 마스투미의 2011년 저작 여기까지 그렇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가상계의 이제 후속편이라는 얘기를 좀 해줍니다. 하고 철학과 예술론 사이의 학제 연구소라는 어떤 설명을 해주고요. 이 가상계의 속편이라는 점에 차관해서 보면은 가상계는 아시겠지만은 2002년에 이제 출간됐고 한국에는 2011년에 이제 소개가 되었고요. 이게 좀 아이러니까요. 2011년에 번역서로 이제 가상계가 소개될 시점에 가상과 사건이 이제 그때 이제 맞습니다. 7월달에, 그러니까 9월달이죠. 9월달에 이제 그때 이제 발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한 것처럼 2016년 7월달에 이제 번역서가 이제 가상과 사건 번역서가 나왔습니다. 제 후반부에도 나와 있긴 한데요. 이제 가상과 사건이 이제 1998년에 쓴 이제 원고들이 있고 이제 2008년에 쓴 이제 원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에 대해 무슨 이제 보완 작업을 해서 이제 가상과 사건을 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02년에 이제 가상계를 출간했다라고 하면 이제 1998년도 원고가 있으니까 이미 이제 그때쯤에 이제 가상과 사건에 대한 어떤 기획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추론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요. 이 책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진짜 요즘 간헐적 금연 같은 이제 건강을 좀 생각해서 이 금단 현상인가 이게 두통이 근데 아니었던 것 같고 흡연을 유발하는 듯한 이제 굉장히 편두통을 유발한 책이었다라는 느낌을 갖고요. 실은 이제 좀 읽다가 좀 답답했어서 이제 전작인 가상계 이렇게 다시 한번 봤는데 조성훈 선생님이 옮기니 후기에 이제 역시 이제 두통을 유발한 책이었다라고 하길래 좀 위안을 제가 저보다 이제 좀 뛰어나신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셨다는 데 좀 위안을 좀 받았고 오늘 서평의 자리가 그래서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실은. 그러니까 저의 어떤 부족한 독해를 좀 이제 채워주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코멘트를 제가 받아갈 수 있으면 하는 기대가 실은 개인적으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상과 사건에서 이제 맞습니까 서평, 그러니까 서론 쪽에서 좀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책을 읽는 동안에도 제가 이제 독해가 안 됐던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가상과 또 이제 제가 이제 감각으로 지각해낸 그 사이에 책과의 마주침 속에 제가 분명히 받아들였을 어떤 효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미처 이제 언어로 이제 풀어내지도 못했을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오늘 서평 때 이제 어떤 촉매제 역할이라든가 아마 뒤에 이제 2장부터 4장까지 얘기했던 예술에 관한 것도 아마 왔습니까? 그런 어떤 얘기들을 좀 이렇게 던져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나. 그걸 저는 오늘 서평의 자리를 통해서 책과의 한번 마주침을 좀 통해서 한번 하기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감각으로 좀 이제 떠올랐으면 좋겠다는 좀 기대가 있고요. 예, 제 개인적인 책에 대한 얘기는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서평의 이제 발표를 마친 분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분, 예, 공식적으로 세 분이었는데, 한 분은 이도훈 쌤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해서 참석이 어렵다고 이제 연락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여기 김미정 쌤하고 또 김민조 쌤이 있는데, 김민조 쌤은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약간 늦으실 거여서 먼저 여기, 예, 김미정 쌤부터 이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문학을 전공했는데 문학평론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책의 서평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정동이나 정서에 관심이 많아서 맞순이가 이제 또 그 관련한 뭔가를 나에게 시사를 해주겠군 기대감에 이제 책을 서평을 맡았는데 좀 많이 달랐던 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방식의 좀 생각들을 해볼 여지가 많았었던 책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서평을 오늘 써서 발표를 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쓴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문자 매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마치 제 스스로가 이 문학 읽기, 문학 쓰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혼자 그 자괴감에 이 글을 좀 완성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제 글을 좀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좀 보완을 해주시거나 더 재밌는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하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페이퍼 있었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뭐 어떻게 저는 기대가 됐던 시간 오늘 처음 인거든요. 발표해 주시면은 네, 그러면 제가 살짝 글이 긴데 쓸데없이 길거든요. 근데 말주변도 없고 요약 정리를 잘 못하는 편이어서 그냥 제가 찬찬히 빨리 읽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페이지에 저의 그 서평이 시작됩니다. 상예술의 단초로서 읽는 가상가 사건. 제 글에서는 가상가 사건이라는 맞순이의 책 제목의 의미를 우회하면서 그의 예술론을 부분적으로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챕터의 제목들은 그 키워드처럼 그냥 제가 좀 뽑아본 부분인데요. 우선 가상, 샤인, 독일어 샤인인데 이 말을 이 맞순이가 책에서 쓰지는 않지만 충분히 암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가상 미적 체험. 베냐민 구절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내가 원했을 때 열렸던 최초의 장롱은 서랍장이었다. 내게서 사라지지 않고 나로 하여금 언제나 그 장롱에 다가가도록 다시금 유혹하고 모험적으로 보였던 뭔가가 있었다. 나는 안쪽 깊숙한 데까지 손을 뻗어야 했다. 내가 줄줄 말린 양말 속에서 손을 잡았고 나의 손을 그렇게 깊숙이 집어넣게 한 것은 바로 선물이었다. 나는 그 선물을 가까이 끌어당겼는데 나를 아연케 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선물을 주머니에서 빼냈는데 주머니는 더는 거기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이 불가사의한 진실을 아무리 자주 시험해봐도 충분치 않았다. 형식과 내용, 껍질과 껍질에 쌓인 것, 선물과 주머니는 하나였던 것이다. 이 과정은 내게 진리를 어린아이의 손이 주머니에서 양말을 꺼내듯이 시에서 조심스레 꺼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줬다. 베냐민의 어린 시절 경험에 대한 기억입니다. 미적 체험 혹은 예술 비평이란 뭔가에 대한 비유로서 가끔 인용되는 글이기도 합니다. 베를린의 유명 시절에 실린 글입니다. 베냐민에게 미는 어떤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껍질 속에서만 미을 수 있음에 대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의 약간의 자의성이 들어간 해석이고 사실 이 대목만 가지고 굉장히 이 미학적인 논의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제가 여기에서 다룰 수는 없고 그 정도로 그냥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편 이 구절과 관련해서 베냐민 번역 연구자이신 최성만 선생님은 베냐민에게 있어서 미는 껍질도 아니고 껍질에 쌓인 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미란 껍질 속의 대상이며 미메시스 속으로 그러니까 그 행위 과정 속으로 미메시스의 대상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일이 바로 예술의 가상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 가상. 잠재적인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방식. 이 말은 그대로 맞순이가 이 책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가상과 사건의 한국어 제목만을 우선 접하면 오늘날 소위 디지털 국제 시대의 현상들이 우선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외국어 경기가 없을 때의 한국어 가상의 용례로 인해서 겪는 자연스러운 감각일 것입니다. 한편 이미 번역된 맞순이의 가상계를 알고 있는 독자에게 가상은 버추얼의 의미로 이해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의 가상은 오랜 미학적 전통 내에서 그 가상입니다. 그리고 맞순이는 이 가상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베냐민을 중요한 참조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맞순이가 가상을 얘기할 때 베냐민은 사후적이고 소극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하지만 저 책 전체에서 베냐민의 흔적을 예사롭게 넘기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이 결론이라는 굵은 고딕체와 더불어 단순한 가상이 되지 않는 이상 또한 예술작품이기를 멈추지 않는 한 어떤 예술작품도 완전히 생생하게 나타날 수 없다라는 베냐민의 말로 끝맺는 것도 단순한 인용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책의 가상은 어떻게 보면 베냐민의 가상을 계승하면서 전복하고자 하는 욕망과 함께 읽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 베냐민과 접속시키기 이전에 맞순이가 말하는 가상은 이런 것입니다. 가상은 잠재적 실제성의 경험을 달리 말한 것이다. 가상은 잠재적인 것의 경험적 실제라는 것이다. 잠재적인 것은 추상적인 사건 포텐셜이다. 가상은 잠재적인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이다. 즉 맞순이의 가상은 서구미학 전통에서의 가상을 일단 한 번 전유한 베냐민의 가상, 그리고 그것과 접속하는 동시에 잠재성의 철학과 함께 읽어야 할 가상인 것 같습니다. 그의 가상은 잠재성, 현실성의 관계 속에 놓여있고 이것을 좀 더 과감하게 독해하자면 잠재성이 현실화되는 과정으로서의 사건이라고 바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맞순이는 이런 가상이 환영과 분명히 구별된다고 덧붙이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건과 사건 발생적 예술. 이 책의 표제에서도 암시가 된 바인데 맞순이는 다음과 같이 단언합니다. 모든 예술은 사건 발생적인 예술이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사건 발생적이란 말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일지, 또한 사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지, 이 이벤트 사건이 실증주의적 의미에서 일어난 모두를 지칭하는 그런 용례의 사건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맞순이가 들레자의 영역자라는 사실, 그의 철학이 들레즈 밧다리 등과 맞닿아 있는 점들을 생각할 때 이 사건은 시간의 연속성과 무관한,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시간의 연속성을 파열시키면서 고유의 시간을 창출하는 그런 사태를 일컬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은 사실 베냐민적인 의미에서의 시간 사건과는 연결이 직접 책 속에선 되진 않지만 제가 또 자의적으로 떠올려 봤습니다. 상봉갑주는 이 맞순이와는 어쩌면 적극적으로 관련을 시키자면 이런 얘기일 것 같다라는 그런 언급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사건이란 어떻게 발생할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한다면 사건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체, 대상, 장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혹은 통상적인 예술이란 범주를 놓고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창작자, 작품, 수용자, 장 등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각 포지션이 이미 장 안에 결정되어 있고 할당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맞순이의 사건은 이 익숙한 구획과 전제를 일단 해체하고 재조정합니다. 우선 그에게 있어서 주체와 대상 혹은 이성과 감성 같은 이분법이 일찍이 가상계에서 보여줬던 탈구축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맞순이가 탈구축이란 말을 쓴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의미로 붙여왔습니다. 맞순이는 이 책에서도 선존재하는 특정한 주체는 없다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합니다. 사건과 분리된 주체는 없다. 그러니까 주체는 사실 사건과 항상 늘 함께 탄생하는,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앞서 가상을 설명하는 방식이 그러했듯 잠재적 현실적 관계를 통해서 규정됩니다. 이때 잠재적 현실적이라는 구별이 선호 또는 대비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 구별은 회고적으로만 가능할 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예술은 사건 발생적 예술이라는 말은 재현 또는 대상과도 관련이 없고 오로지 사건, 창조, 표현의 미학과 관련이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3번, 내가 보는 또는 보여지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가령 내가 뭔가를 보고 있다고 할 때 나는 눈앞에 무언가를 일방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을 본다는 것은 맞순이의 말대로라면 그것의 성질들을 투시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각 불가능한 성질들을 보고 추상적 포텐셜을 보고
내포적으로 생명 역동성을 보며 잠재적으로 관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제가 자의적으로 풀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종종 그렇게 지각된 또는 지각되었다라고 믿는 것이 전적으로 제게 수용된 실제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는 내가 감관 내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인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은 나의 가시, 가청, 가촉범위 내에서의 제약을 반영한 후의 일입니다. 강도의 차이가 지각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으나 나를 통과하고 수용된 그 무엇이 존재함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단지 내가 인지한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각하고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도 이미 내 신체의 변형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그것에 의해서 이미 내 신체의 변형이 경험하고 있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즉 내가 의지적으로 보는 행위 속에서는 내가 주체입니다. 보는 대상은 이때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이렇게 소술한 바와 같이 제가 뭔가를 보고 있을 때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 대상이 보이지 않는 너머까지 보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이 나의 의지와는 또 무관하게 나를 투과하고 나의 온몸의 세포들의 미세한 떨림과 변형을 야기합니다. 아마 또 이제 정동을 설명하게 될 때 이 지점에서 관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곧 대상에게 보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의 관계는 연계적으로 활성화되어 버렸다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모든 지각은 데니얼 스턴의 용어를 빌자면 그 고유한 활력 정동과 더불어 도래한다라는 말이 지금 제가 보는 또는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수미의 미학이나 예술로는 기존 관습화된 분과 장르에 의거하는 작품의 미적 회로의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춤의 관습적인 언어는 예술로서의 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춤의 사건이 가지는 미적 힘은 다른 게 없다. 같은 구절이 함축하듯이 마수미에게 있어서 미적 질문은 오히려 특정 예술과 그 관습적 언어들 사이에 긴장에 놓여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긴장의 중요함은 2장에서 인터랙티브 예술의 상호작용성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대목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4번 상호작용성 그리고 관계. 사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쓰긴 했는데 가장 쉽게 상대적으로 쉬웠다라고 이해가 좀 됐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2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랙티브 아트와 상호작용성에 대한 견해를 다루는 인터뷰가 2장입니다. 인터랙티브 아트는 오늘날의 미디어 아트의 여러 분야 중 하나이지만 이 책에서의 인터랙티브, 즉 상호작용성의 문제는 오늘날의 예술, 문화 전 분야에서 고심하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기술 발달 및 매체 변화와 관련해서 일어난 생산 수용, 주체 대상 관계의 변화를 함축하는 상황임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또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것이 역시 베냐민의 유명한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입니다. 한 번 이 책에서 인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베냐민의 이 글은 예술의 의식, 제의 가치가 전시 가치로 대체되는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냐민의 글이 특히 예술작품을 대하는 대중의 변화 및 수용자의 감각의 변화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줬음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수미의 가상과 사건 2장은 앞서 말한 가상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베냐민의 문제의식의 일정 부분 비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히 말해보건대 베냐민의 이 36년도의 글은 초기 포디즘 시대의 매체로 미학문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견할 때 마수미의 이 가상과 사건의 2장은 포스트 포디즘 시대의 매체로 미학문으로까지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거칠게 좀 막 던져본 부분인데요. 이것은 오늘날 예술의 중요한 모토가 된 감이 있는 상호작용이라는 기치로부터 마수미가 부드러운 전제 혹은 후포적 의미의 생명 권력에 포섭되어 버린 상황을 읽어내는 대목을 볼 때 특히 그러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도식입니다. 이 도식은 제가 사실 이렇게 함부로 막 도식화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한번 상상력을 좀 발휘해봤습니다. 베냐민의 이 36년도 글은 초기 포디즘 시대의 예술이 기술복제가 아니라 기술복제 내에서 이제 기계복제 단계의 그 발달과 더불어 전시 가치가 의식 가치를 밀어내면서 예술의 민주화 대중화를 이뤄내는 과정에 파시즘, 제가 미학이라고 미학장 빼야 될 것 같습니다. 파시즘이 개입해간 상황을 이야기한
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수미의 글은 포스트포디즘 시대의 예술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각 포지션 사이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부드러운 존재 혹은 권력과 자연스럽게 공모하며 스스로의 활력을 포섭 잠식당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매체의 변화를 그 자체로 놓지 않고, 그러니까 매체 변화 자체만 주목하지 않고 그것이 인간의 지각의 변화와 연결되는 사태로 확장하는 시각은 베냐민과 마수미 봄이 전제처럼 놓여 있습니다. 또한 마수미가 지적한 오늘날 게임과 예술의 구별이 사라지는 상황에 개입된 자본주의의 문제,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과정, 이 신용카드 문제 이외에도 아주 굉장히 무수한 사례들이 떠올랐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 개개인의 신체가 삼권력의 작동 모드로서 자연스럽게 공모되어 버리는 오늘날의 상황. 그렇다면 이러한 거친 도식적 이해가 아예 무의미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좀 해봤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수미는 상호작용성과 관계를 구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성이라는 말을 폐기라기보다 경계하는 대신에 관계라는 말을 대체하고 싶어 합니다. 마수미는 상호작용성이라는 이미 오염된 기치 대신에 관계라는 말과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에게 관계는 역동적 형상이 실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그 가상 안에서 잠재적이고 추상적으로 자기 표현된 활력의 전 영역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을 구축하거나 존재하는 상황으로 들어가 그것을 관계적 건축으로 열어젖히는 이른바 관계의 기술입니다. 3장에서 전반적으로 논해지는 존재의 기술, 로서의 디아그램은 저는 이 관계의 기술이라는 관계라는 연장선상에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제 발표에서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삼예술. 앞서 말했듯 이 책은 결론이라는 굵은 고딕체와 함께 베냐민의 다음 구절을 인용하며 끝맺습니다. 단순한 가상이 되지 않는 이상, 또한 예술 작품이기를 멈추지 않는 한 어떤 예술 작품도 완전히 생생하게 나타날 수 없다. 이 책의 역자 정유경 선생님은 이 말을 다음과 같이 풀었었습니다. 예술 작품이 완전히 생생하게 나타나려면 그것은 단순한 가상이 되어야 하고 예술 작품이기를 멈춰야 한다. 역자는 이때의 예술 작품이 뒤에 나오는 그 밑줄 친 예술 작품이 아름다운 가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고스에 의해 규정된 예술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제 남는 질문은 단순한 가상이란 뭘 의미하는 것일까일 것 같습니다. 마수미는 이것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바로 앞에 이런 구절을 부기해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상이 저지된 후 생명은 다시금 제한이 없어지고 그 가상은 더는 진리나 인칭적 느낌을 표현하라는 선고를 받고 있지 않다. 최고로 표현 없는 상태의 예술, 표현의 단순한 활동, 그 자신의 강도 외에는 어떤 확고한 방향도, 어떤 액터도, 어떤 목적도 없다. 생명의 전율의 무제한적임은 공쇄되어 있던 모든 강도의 힘을 해방한다. 단순한 활동으로의 열림은 폭발적이면서 작품을 산산이 부숴서 파편들로 만들고 그것을 가상의 최소한의 총체성으로 환원시킨다. 그러니까 지시하고 정의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참조하는 방식으로 계속 마수미가 서술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덧붙여봤습니다. 앞서 발표문 제 글 1챕터에서 확인했던 마수미의 가상은 잠재성이 현실화되는 과정으로서의 사건에 해당했습니다. 지금 강조해야 할 것은 이 과정에서의 생생함입니다. 이 생생함은 라이브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도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 생생함은 생명의 관계적인 성질이며 가상, 즉 비감각적 유사성이고 이 비감각적 유사성도 베냐민이죠. 고유한 자기 부여하는 발생인 경험적 사건의 강도 표현입니다. 즉 마수미는 잠재성의 철학을 토대로 서구 미학 전통에서의 가상 개념을 사건의 철학으로서 구출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문에서 그 인터뷰 부분에서 19세기 낭만주의나 예술의 자율성 개념으로 자신이 오해받을 수도 있음을 의식하는 대목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충분히 그렇게 읽을 여지가 한편으로 보면 있다고 또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다른 진연이 필요하겠는데 베냐민의 개념을 그가 어떻게 계승하고 어떻게 또 전복하는지를 살필 때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든 논의보다 이 책을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마수미의 예술론이 운동과 예술이라는 문제계를 부각시켰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운동, 신체, 감각, 전문 등등이 이루는 문제계를 통해서 오늘날의 예술을 재점검하려는 계획은 마치 베냐민의 사진론과 영화론 30년대의 그리고 들레즈의 미술론과 영화론 70년대의 이것을 읽거나 읽는 동시에 넘어서는
미학 예술론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도 같습니다. 또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이 책이 시작하는데 이 말의 문제의식과 이 책 전체를 생각을 해볼 때 협소한 의미의 예술론에 한정하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은 모든 생성 창조의 순간에 대한, 즉 삼광의의 예술에 대한 예술론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에서 환기된 문제의식을 저 개인적인 좀 차원에서의 문제의식인데요. 아주 또 반박하게 도식화를 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예술과 삶의 관계에 대해서 기존에 좀 생각해왔던 방식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술의 삶이 포괄, 그러니까 예술이 삶보다 큰 경우, 또는 삶이 예술보다 큰 경우, 또는 예술과 삶이 등가적인 경우, 세 개의 선택지를 우선 적어봅니다. 지금 마수미의 예술론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소위 예술지상주의는 아마도 1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위 목적예술, 이 책에서는 정치와 관련 정치를 명문하는 그런 예술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어쨌든 그런 류의 예술은 2번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이미 역사적으로 있었던 범주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류가 별로 경험하지 못해왔거나 또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남은 선택지는 3번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과는 별개로 마수미의 예술론 역시 3번의 이 등가적인 관계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마수미가 예술을 두고 삶의 잠재성을 더 완전히 경험하면서 삶을 안에서 살기의 기술이라고 한 것을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삶이 곧 예술일 수 있고 예술이 곧 삶일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또 삶과 예술이 서로를 소외시키지 않는 관계. 그렇다면 삶예술에 대한 상상력과 그 가능성의 실험에 있어서 마수미의 이 책이 시사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딱 맞춤하게 한 분이 바로 오셔서 김민조 선생님이고요.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 이어주십니다. 유기원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특히 이제 희곡 그리고 영화 시나리오 등 드라마 장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공에 비추어서 이 가상과 사건이 이제 철학적인 글이면서 동시에 미학적인 글, 예술을 비평적 성격이 있다는 점에 좀 착목을 해서 관제문을 작성을 했고요. 이미 김희전 선생님께서 되게 폭넓게 이 책의 중요한 문제의식들을 다루는 발표를 해주셔서 부족한 글이나마 제가 이제 제 관점에서 조금 보태는 식으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주의 철학과 사건 발생적 예술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브라이언 마수미의 가상과 사건은 미학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관계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사유하려는 일종의 예술비평적 에세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요새 이제 정보통신, 게임, 마케팅, 트레이닝 등의 분야가 발달함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적 형상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고, 마수미의 말대로 사실은 게임 같은 분야는 어떤 그 상호작용성, 그 수용자가 단순히 감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젖히고 있고,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출현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예술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마수미가 대답을 하고 있다고 보았고요. 예술이 지켜야 하는 어떤 본연의 덕목들이 본질적으로 있다, 이런 입장과 그렇지 않고 특정 시대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부응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강조하는 이 두 가지 입장이 갖는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지향하면서도 예술의 영능 또는 능력에 대해서 적절히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흥미롭게도 이 마수미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경험 그리고 지각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로 돌아가려는 듯이 보였습니다. 마수미는 경험의 본성을 재사유하기 위해서 이론적 전거로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모든 존재가 포텐셜, 잠재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전제하에 경험이 발생하는 순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중성이라는 키워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저희가 흔히 이제 대립한다고 생각했던 서구 지정사에서 대립해 왔다고 생각했던 쌍들을 이렇게 이어서 개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체험된 추상이라든지 사변적 프래그마티즘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자기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중성이라고 저는 보았고요. 이제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활동 그 이상의 것에 대한 세계의 일반적 느낌, 그리고 특수하게 지금 여기에 도래하고 있는 활동의 특이한 느낌은 언제나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서 선차성 내지는 우월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고 화이트헤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컨대 이제 마스미가 들고 있는 예를 보자면 우리는 하나의 의자를 볼 때 거기에 놓여있는 단 하나의 의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과거에 앉았던 의자,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도래할 미래의 의자들을 이 모든 것의 포텐셜을 느끼는 가운데 동시에 그것을 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희가 의자를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소파와 비슷한 의자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테이블 의자 같은 그런 다양한 의자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지금 이 의자가 아닌 다른 포텐셜들을 모두 의식하면서 지금 현재 도래한 이 의자를 본다라고 마수비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실적 형상에 대한 지각은 언제나 잠재적이고 추상적 실제에 대한 지각과 함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수미는 그러한 경험 일반의 본성을 체험된 추상이라는 용어로 옮김으로써 스스로 의식하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가 온갖 잠재적 운동들로 가득 차 있는 사건들, 추상적 경험들의 내부를 살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마수미는 우리의 자연적, 일상적 경험과 예술적 경험 사이에 이제 연속선이 있다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자연의 예술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술에는 사건성이 있다는 주장과, 그래서 모든 예술은 사건 발생적 예술이라는 주장이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습니다. 전 처음에 이 책의 부제를 봤을 때 뭔가 예술 안에 사건 발생적 예술이라는 게 따로 있나 보다. 그래서 그 독특한, 특히 이제 동시대적인 장르에 접목해서 이 예술을 좀 이렇게 띄워주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마스미가 보기엔 모든 예술은 사건 발생적 예술이다라고 본질화해서 봐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떤 그냥 일상적 경험과 예술적 경험이 그냥 같은 것인가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진 않고, 다른 한편으로 마수미는 일상의 과정에서 우리가 현행적 사건과 그것을 둘러싼 포텐셜 사이의 경계를 충분하게 모호하게 만들지 못한 채 그저 지금 당면한 행위의 흐름 뒤로 그냥 미끄러져 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대로 우리의 신체를 통과해가는 포텐셜을 완전히 열어젖히는 모멘텀으로서 지각 불가능한 것을 외현적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테크놀로지로서 예술이 기능해야 된다. 그것이 예술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장에서 예술의 영능에 대한 마수미의 관점이 좀 더 예박하다는 상태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인터랙티브 아트의 상호작용성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마수미는 인터랙티브 아트가 전통적인 미술 형식에 비해서 개방적이며 관객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고 있습니다. 거꾸로 인터랙티브 아트를 체험하는 관객들은 선결정된 작용 반작용의 기능적 순환에 제한되고 종속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인터랙티브 아트가 제공하는 피드백 과정은 결국 도구적인 행동 유도성으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마수미는 상호작용이 결코 힘의 관점에서 중립적이지 않다는 문제제기로 나아갑니다. 그 관객이 이제 와서 뭔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 이런 짜잔하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과연 관객의 능동적 참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냥 제작자가 미리 의도해서 판을 짜놓았고 그 판에 그냥 관객을 하나의 일부로서 도구적 행동 유도성으로서 끌려가는 게 아니냐? 그럼 그게 과연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얘기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미학적 정치학의 관점에서 이게 단순히 상호작용 예술뿐만 아니라 우리 동시대의 권력 체제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같이 합니다. 가장 부당한 권력의 체계들 가운데 참여를 명령으로 강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명령이 자신을 참으로
혹은 진정하게 표현하라는 것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푸코의 어떤 생명 권력 개념을 이제 원용해서 외견상으로는 민주적인 절차로 보이는 상호작용적 체제가 단지 우리의 삶 전체를 권력의 대상으로 하는 부드러운 전제 통치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학적 정치학의 관점에서 그는 인터랙티브 아트가 상정하는 제작자, 작품 수용자 관계 속에서 포텐셜이 확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도구적 기능의 매개 변수들로 수축하는 경향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이제 경고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제 로버트 어윈의 공간 예술 작업을 사례로 들면서 인터랙티브 아트가 예술적 역량을 증가시키려면은 오히려 상호작용을 뿔뿔이 갈라놓거나 전면적으로 유예시키는 대신 그 속에 미시적 간격들을 열어놓는 형태로 스스로를 변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서 이제 김희정 선생님께서 그 베냐민의 가상 개념, 특히 아름다운 가상 개념에 대한 이제 마수미의 비판을 소개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가상이라는 게 마치 되게 잘 통제된 그런 훌륭한 효과를 내는 그런 예술의 형태라면 거꾸로 진정한 예술이 참다운 예술이 되려면 그런 것들을 머리에 뿔뿔이 갈라놓고 전면적으로 이제 그 효과들을 유예시키는 방법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마지막 문단 읽겠습니다. 예술작품이 예술가의 의도나 설계에 따라 배열된 어떤 장치로서, 디스포지티브로서 관객 앞에 나타나기보다 자기 발생하는 사건 내지 그 자신의 순수 행위의 주체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마수미의 주장은 어찌 본다면은 이제 작품이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한다는 자율주의적 예술론의 태제와 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터뷰어인 아리엔 뮬러의 지적대로 사건 발생적 예술의 고유한 원동력을 강조하는 마수미의 관점은 어찌 본다면 19세기 낭만주의적 예술론의 부활로 읽힐 소지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보다 동시대적 예술들의 어떤 문제의식을 폭넓게 다루어 주었으면, 그러면서 또 이제 비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베냐민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이상적인 예술의 형태로 제시할 때 다시 이제 말러의 그 음악으로 돌아간다든지, 로버트 어윈 같은 경우도 약간 오래된 사람인데 이 사례로 돌아가서 이제 그 예술의 중거점을 잡는 게 저는 살짝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새로운 것의 외형을 쓴 기술적 형상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런 인지 자본주의의 시대에 우리가 느끼는 경험 자체의 분석으로 돌아가 볼 것을 요구하는 마수미의 조언은 분명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마수미가 베냐민의 인용문으로 글을 끝냈듯이 저도 말제문을 마수미의 말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경험의 어떤 양태를 산출하는지, 그러한 경험의 양태들은 어떤 생명의 형성들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발전에서 어떤 권력 체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제 발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석평 이제 잘 들었고요. 원래 계획은 이제 두 분 석평을 이렇게 쭉 듣고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플로어에서 이제 이 두 분 석평자님의 어떤 석평에 대한 어떤 뭐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상과 사건을 읽으시면서 이제 느끼셨던 어떤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 해주시던가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은 바로 그냥 이어서 쭉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이제 좀 전에 그 상호 잠깐 계속 많이 졌네요. 이것도 이제 좀 전에 이제 김민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수미 입장에서 이제 상호작용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기획된 그런 뜻이 듭니까? 뭐 그냥 쭉 이어서 좀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바로 이제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답답했던 부분들을 이 두 분 석평을 통해서 이제 좀 채워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이렇게 독해가 가능하구나, 또 위안이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뭐
김민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제 뭐 밀러나 이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마스미가 뭐 동시대 예술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 책을 이제 독해하고 나서 한번 이제 좀 한번 이 얘기를 좀 논의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어떤 여백을 남긴 게 아닐까. 예. 라고 좀 이제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실은 이제 읽으면서 마스미에 대해서 이제 불편한 감정들이 약간 생겼었는데 그래도 좀 그런 식으로 좀 나름 예, 해석을 해보려고 긍정적으로 좀 마음을 갖게 되네요. 예, 뭐 프로에서 좀 의견 있으시면은 뭐 표시해 주시면 자기소개 간략하게 뭐 하시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부한 학생입니다. 그 다름 아니라 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대충밖에 못 봤는데요. 저 제목에 있는 그 세 가지 용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하나는 semblance 단어가 resemblance라는 거 같이 이해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액티비스트 필로소피라고 할 때 이 활동주의 철학을 어떤 의미에서 책에서 얘기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세 번째 질문은 그 제목에 있는 마지막 단어인 어크런트 아트라고 할 때 그 어크런트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예술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책의 저자한테 하는 질문 느낌인데 저도 굉장히 어렵게 대충 여러 번 읽었던 책인데요. 저는 아마 가상 그리고 이제 샘블런스에 대해서는 저보다 김희정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게 아마 더 맞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이해한 대로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동주의 철학 같은 경우는 특히 서론과 1장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이제 활동 액티비스트 필로소피라고 이제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역시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을 많이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이 세 개를 대상들의 총합으로 본다면 대상들이 이미 딱 그 틀 지어진 대상들이 이미 세계 내에 있고 그 대상들과 주체인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문제 삼는 게 중요한 의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세계는 항상 변화 중인 사건이다라고 보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마스미가 강조하는 것은 사실 주체하고 대상이 있고 그 사이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관점을 뒤집어서 들레즈와 갓다리를 인용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체는 사건의 일부이다라고 주체와 대상 모두 벌어지고 있는 변화 그리고 사건의 일부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체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한가운데에서 진행 중인 사건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경험이 발생하고 주체나 대상도 그때 같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주관주의적인 철학들이 있잖아요. 주체가 무엇이며 주체는 무엇을 인식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주관주의적 철학이 갖고 있는 한계를 좀 이렇게 넘어서려고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인지주의적인 철학이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인지주의 철학까지도 좀 거부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상에 대해서 아는지를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을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상에 대한 지식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 이게 인지주의 철학이 해명하려고 하는 그런 바라면은 이 두 가지 애초에 이 주체와 대상이 사건의 일부다라는 방식으로 본다면 처음부터 분리를 전제하지 말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활동주의 철학 내지는 과정 철학을 원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질문을 받고 뭔가 내용적인 답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데 의견을 많이 이렇게 들려주셨으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목에 대해서 조금 보탠다면 그 샘블런스 같은 경우 곳곳에서 정의하지 그러니까 이 마순이가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정의를 되도록 하고 자꾸 이 창조의 레퍼런스를 계속 제시를 하는데 정의하지 않는 방식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개념을 자기식으로 일단은 계승을 하는데 다시 전복해서 자기식으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가상계에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샘플런스를 이게 이제 가상으로 여기서 번역이 된 게 그 베냐민의 가상 샤인을 염두에 둔 번역어로 이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 곳곳에서 이게 이제 유사성으로 아마 이 한국어로는 또 번역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유사라고 하는 게 닮음, 아날로지, 유기에 의한 유사성이 아니라는 것 그런 얘기들이 좀 책 곳에 있는 것 같고 가령 지금 제가 펼친 부분은 186페이지인데 비감각적 유사성이라고 이게 또 이제 베냐민의 유명한 그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마수미가 자기식으로 또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마도 이제 베냐민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징과 알레고리가 또 이 굉장히 구별이 중요한 그 맥락이 있잖아요. 그런 맥락을 같이 겹쳐놓고 이해를 해야 이게 또 정확하게 이해가 될 텐데 저도 좀 이거는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첫 번째 샘블런스와 리젠블런스에 대한 설명이라기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계속 드는 어떤 자문이 오독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어떤 이제 뭐 학자는 모든 어떤 그 철학 사조의 발생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오독의 어떤 그 발생, 그 말씀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건 발생적인 그 순간에서 이제 다른 독의 그 상황 속에서 등장해서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일본이나 그 가상이나 그 유사성에 대한 어떤 리젠블런스, 모방에 대한 얘기는 김민재 선생님이 좀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활동주의 철학에 대해서는 이제 김민조 선생님이 이제 사건 발생적이라는 거는 이제 그 활동주의 철학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결국 그 주체가 이제 먼저 선 결정돼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얘기를 했을 때 어떤 특정 주체를 자꾸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주체를 강화시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사건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어떤 얘기를 던져주려고 했을 때 그 사건 발생적이라는 어떤 표현을 쓴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좀 추론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실은 그 샘블런스랑 리젠블런스하고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떨까요? 일단 그 가상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체험된 어떤 추상, 우리가 이게 삶의 영역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저는 이게 담론을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실은 어떻게 어떤 감각에 대해서 이렇게 길들여져 있거든요. 실은 어떤 거에 대해서 보는 게 지금 현재는 이제 시각성이 굉장히 많이 이제 돌출돼 있는 건데 하다못해서 뭐 포켓몬고처럼 이제 증강 현실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나올 정도로 그 특정 어떤 감각들이 굉장히 이제 강화된다 그럴까요? 이제 근데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인지되고 있는 감각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거를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다시 이제 마주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다시 이제 이렇게 뭐랄까 또 기획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의 사건 발생적 예술이라 할 때와 코란스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읽을 때 이렇게 봤습니다. 네, 실은 제가 이런 것들은 실은 마수미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어떤 의도를 썼는지 이제 그런 거고요. 뭐 다른 분도 이제 뭐 질문도 좋지만 일단 저는 코멘트가 어떻게
설치미수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관심 있어 하게 된 거는 가상과 사건이라는 이 단어 자체부터가 저에게는 관심이 생기게 됐었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미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특히 물질을 만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요즘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그 물질에 대한 경험,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에 대한 그 경험,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가상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자체를 그것이 많이 변화했다고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현대 미술도 이 물질에 대한 경험을 표현하는 방식이 많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마르셀 듀샹이 나온 후에는 그때는 이제 단순한 방식은 굉장히 단순해졌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대신 그 물질을 사고하는 관점을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비꼬고 이렇게 다르게 사고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나오게 됐잖아요. 그런 관점을. 그때부터 이제 개념 미술이라는 게 그때 이제 한번 확 비틀어졌고, 근래에 와서는 그 뭐 말씀하신 포스트 푸디즘 혹은 현대 미술에서 지금 한국 현대 미술에서 모 비평가가 한국 현대 미술을 지금 말할 때 포스트 인터넷 세대라고 그 어떤 세대론을 통칭하면서 말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약간 비판적인 입장이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물질을 경험하는 어떤 세계가 많이 변화했다고 느껴지는데, 그 변화한 만큼 그거를 바라보고 수용할 때 어떤 비판적인 그 어떤 중심점을 갖고 싶은데, 왜 안 그러면 너무 훅 내가 이제 흔들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 마수미가 어떤 세밀하게 잘 짚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기대감으로 살짝 읽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근데 마수미도 이 물질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가지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물질이라는 지금 달라진 물질에 대한 경험, 우리가 몸으로 하는 그 가상이라는 것이 주는 물질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알고 싶은데, 혹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운동, 정동 이런 단어들로 얘기하는 것도 아마 그러니까 물질을 다르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안 보이는 어떤 그 느낌 같은 거를 운동, 정동 이런 단어들로, 감각적인 단어들로 막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이 저는 이해가 되는데, 좀 관련되는 거 저도 이제 미술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책을 서평 제안을 받고 이 무더위에 이 어려운 책을 눈으로 머리를 읽은 게 아니라 땅구멍으로 읽었어요. 땀이랑 또 얼룩이 져갖고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터랙티브 아트 비판하는 지점에서요. 그 인터랙티브 아트랑 게임, 요즘 그 게임이랑 별 차이가 없다. 이제 이런 점에서 이 미학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관점이, 새로운 어떤 그 입장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그 뒤에 그 비판하는 지점들, 인터랙티브 아트 비판하는 지점들, 상호작용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데, 그 게임과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너무 그 예술 작품을 기능적으로 너무 접근한 게 아닌가, 기술적으로. 이런 점에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왜 그게 기능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냐면은
게임이든 뭐든 예술이든 예술이 아닌 것과의 그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그 경계를 구분해 주는 것이 개념이 되버렸잖아요. 컨셉인데 예술의 상징미술에서는 컨셉인데 그래서 그것이 전혀 문제가 별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문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작가에 대해서의 컨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작품을 생산하는 그 입장에서의 그 주체성 어떤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는 지점들이 있고 그러나 마스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그 작품이 던져졌을 때 그 작품을 작가가 개념으로 관객에게 설명하고 주입하는 식이 아니라 작품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관객이 작품을 또 여러 관객이 다 보는 관객이 다 다르게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어떤 잠재성이 있어서 어떤 것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열어준다는 점에서 저는 이 가상과 사건이 가상계 소편이기도 하지만 니콜라 브리의 관계 미학의 소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점에서. 그 관계 미학의 그 형태론도 좀 약간 확장시켜서 많이 양상을 하고 그런 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그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한다는 그 마스미의 주장 안에 뭐 자율주의 예술론의 태제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작품이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관객으로 하여금 의미가 발생되게 해야 된다는 그 주장 같고 저도 그 주장에는 많이 동의를 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저는 되려 이거를 읽으면서 모리스 블랑쇼 읽고 있지만 모리스 블랑쇼가 더더욱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작품이 어떻게 스스로 말을 할까? 제가 했을 때 대단히 뭔가 되게 구체적인 형태가 딱 잡히는 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곤란하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사실 저는 답변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아까 그 말러나 이렇게 본인의 이제 예술론을 펼친 후에 어떤 사례로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거를 이제 보면서의 살짝 의아함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영 가시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서구 전통 예술론에 대한 굉장한 의식 같은 것들이 해명되지 않고 말씀이 이 책 자체를 그냥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겠다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아까 사소하게 이 책에서는 내에서는 언급이 됐지만 이제 19세기 작곡 19세기적인 그 냄새를 지우기가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더 해명해봐야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답변은 못 되지만 그냥 두 분의 얘기가 저한테 되게 여러 가지 영감이 좀 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게임 예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또 다시 생각하니까 확실히 의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수미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혹시 아까 이 책이 그 사회자님께서 쓰여진 그 각 장의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 2장의 경우는 언제 쓰여졌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예, 최근 저도 이제 앞부분을 읽다가 답답해서 확 뒤로 갔다가 발견했는데 330페이지 보면은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성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2000년에서 2장이 2008년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장이 가장 나중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3장이 가장 그러니까 1998년이죠. 가상계 출간 이전에 쓰여졌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선차적으로 이렇게 리니어하게 그렇게 구성이 된 챕터가 아니라 다시 이제 마스미식으로 이것을 이제 포지션을 이제 한 거거든요. 이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마스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이 책에서도 그게 녹아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전에 그 김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그러니까 간극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채워야 되는 것인지, 어떤 마스미가 후속작으로도 계속 얘기를 해줄 것인지, 최근까지도 계속 이제 저작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예, 저는 실은 이제 상호작용성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 뭐랄까 뭐 한국 사회는 뭐 신문방송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좀 그렇고요. 그냥 이렇게 외국인의 커뮤니케이션 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이쪽 미디어 관련 학자의 이제 마스미가 이제 이쪽에 분과를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미 저희도 이제 낡은 모델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제 그 SNCI라고 이제 얘기해서 지금도 이제 여러분 그냥 메시지를 만들어가지고 던지면 수용자가 받고 뭐 이제 피드백 완료하고 한다는 어떤 그런 모델이 굉장히 낡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수용자의 저희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디코딩하는 의미를 이제 해석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이제 미디어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 예술 부분이 더 뭐랄까요,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좀 이제 조심스럽지만 이것도 예. 그나마 좀 예전에 그 낡은 모델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좀 현대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도 이제 좀 위안 받았었는데, 좀 이 마스미의 어떤 예술에 대해서 왜 예술까지 이렇게 할까 했는데 이게 당연히 건드려야 될 영역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물질에 관련돼서는 그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급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렇게 이 물질을 저는 이렇게 삶하고 같이 연동돼서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예술에 대해서 예술이 자꾸 이제 그 뭐랄까요, 이렇게 이 가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삶이 고정화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삶을 좀 이제 풍요롭게 좀 더 영위해야 되거나 어떤 물질적인 어떤 조건들도 많이 변화가 됐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는 이제 근대화 담론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고 놀라요. 그게 편하고 아니면 불편한 감정들이 이제 이렇게 쏟아오를 때 참 신기하는데, 예. 그런 데서 물질에 대한 거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뭐 그러니까 좀 신체가 계속 반응하면서 뭔가 이제 뭐가 판단을 내리고 뭐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후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예, 어떤 이런 글들이 있었던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뭐 또 예,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뭔가 그 문답보다는 실은 아마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다 못 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저는 이 서평의 자체가 사건 발생적이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여백이라든가 그것이 이제 집에 갈 때 떠오를 수도 있고, 왜냐면 우리가 진짜 가상에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게 집에 갔을 때 그 나머지 퍼즐들이 채워질 수도 있고, 실은 이제 뭐 예술 활동 하신다는 분들 저는 오히려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실은 저희가 감각을 깨워야 돼. 예, 왜냐면 그 주체를 어떤 특정 주체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대한 감각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열리게끔 좀 깨어있게 해야 되는 필요성을 좀 저는 이제 읽으면서 그게 예술가 분들이 하는 어떤 영역이구나. 다만 예술과 삶에 대한 어떤 어떤 등치를 아까 이제 김미정 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참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이렇게 왜냐면 예술도 이렇게 또 각 분과별로 나뉘어 있으시니까, 예, 그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수학과 예술의 정치는 이미 80년대부터 그 플럭서스 그룹이 나온 이후로 그건 이미 좀 낡은 건가? 그것도 또 하는 거. 너무 이분법적인 이분법적, 그렇죠, 예. 또 이미 그런 익숙해진 어떤 관점?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새롭게 그런 거를 강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자유롭게 의견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런 얘기가 되게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는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포지션이 한국문화 그런 상황인데, 제 포지션에서 사실 이 관점의 서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삶, 예술, 이 관계가 지금도 제가 이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는 문학하는 분들의 그 고민들, 그러니까 예술로부터도 소외되고 삶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이거를 근데 어떻게
관계 조정이 여전히 이 한국문학장 내에서 참 안 되는 분들이 많고 저 스스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상호작용에 대한 이장의 얘기도 사실 이게 예술 전반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이제 어떤 특정 분과에서는 굉장히 이런 얘기들이 이미 상호작용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한국문학 제 필드를 얘기를 하자면 사실 상호작용 자체가 아직 그러니까 독자, 작가, 장 내에서의 역할 포지션들이 아직도 너무 공고하고 지금 막 이제 작년에 2015년 뭐 작가의 사태를 겪으면서 그제서야 이게 좀 우리 한번 이걸 좀 느슨하게 해보자. 이제서야 상호작용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이런 저의 분과의 좀 늦음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글이 쓰여진 배경에는. 네, 어쨌든 그런 얘기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실은 저도 이 서평을 관련해서 이제 제안하고서는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이게 이제 2012년에 썼으니까 외국에서 서평을 썼을 게 아니어서 궁금해서 이렇게 그들은 이게 짧은 영어로 이렇게 더듬더듬하면서 온 것 중에 그래도 뭐 어렵다는 얘기들은 보면 있었고 뭐 심하게는 많은 초심자들이 이제 어떤 여기 화이트헤드나 윌리엄스나 이제 뭐 베냐민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 없이 보는 초심자란 말 표현도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다른 어떤 분야에서 있다가 맞이하게 되면 그냥 계속 여기 뭐 선반위에 그냥 꽂아놓고 말 것이라고. 예, 그러니까 어떤 가치로서가 아니라 이제 그만큼 다가서기 힘든 그런 느낌이 이렇게 글을 처음에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이제 그 서평자도 이제 마지막 부분은 그랬어요. 이게 다양한 영역에 활용할 수 있다. 일단 이분법적인 어떤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어떤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수평적인 관계의 어떤 뭐 이렇게 어떤 뭐 생명 영역이랄까 그런 식으로 하여튼 폭넓은 독해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걸 던져줄 수 있다라고 이제 그분도 그런 독해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뭐 열려있는 텍스트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이제 이런 서평 자리가 그래서 귀하구나. 이제 많은 의견들을 이렇게 전해주시면 좋겠다. 뭐 그것도 같이 이제 서로 이제 뭐 상호작용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 어떤 관계가 여태까지 그러니까 마스미가 얘기했던 어떤 그 사건 발생적인 게 그 전에는 이 각 요소들이 비관계였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과 동시에 관계로 확 전환이 되는 어떤 걸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 추가해서 비관계적이고 관계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것이 과연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가. 계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건이 딱 발생하는 순간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겠죠. 각자의 영역으로 돌아가는데 그 순간에서도 다시 관계를 향한 어떤 경향성, 관계적게 계속 어떤 방향성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관계의 어떤 그 부분 이를 채울 수 있는 게 이렇게 저희들 의견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자리였으면 하는 생각이 좀 합니다. 많이 의견을 주시면 뭐 저희들 이렇게 각자에게 더 이제 뭐랄까요 서론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제 각자 엘리먼트 사건을 발생하기 위한 어떤 엘리먼트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효과성을 발휘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도 좀 이렇게 뭐 얘기하셨던 모리스 블랑슈 같은 경우도 저는 제 일면식도 없습니다, 실은. 근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뭐 사회를 이렇게 받아서 왔다고 해서 이제 뭐 많은 부분을 안 게 아니라 저도 실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어떤 한번 만나서 마주쳐 봐야겠다는 생각들을 좀 도움을 받게 되고요.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가 되게 기대하고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앞에 설정하신 분 말씀하신 거랑 관련돼가지고 미술 현장에서는 저는 그 이장 같은 경우는 미술 현장과 너무 직결되는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생생했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 많이 떠올랐는데 예를 들면 이제 미술 전시를 할 때 작가가 이렇게 PPT가 이렇게 무언가가 있으면 이 작품을 내놓고 이 작품에 대해서 그 제목하고 이렇게 작품 설명글이 있잖아요. 그걸 어디까지 실을 것인가. 이게 입장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대상이 이 작품을 감상하는 그 관람자가 주된 그 대상이라면은 사실 미술관에서 작품을 앞에 스쳐 지나가는 그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기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후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 계속 뭐 기억되는 방식으로 뭐 비평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기억되고 또 뭐 사건 발생적인 어떤 다른 뭔가를 영감을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미술 현장에서 관객 관련자와 작품과 만나는 시간에서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을 더 많이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 좀 상상할 수 있게 두자, 그 입장이 거기서도 막 발생해요, 차이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장우 저한테는 굉장히 생생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동물병원 수의사를 하는데요. 이제 가상과 관련돼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들은 저는 이 책을 다 보지 못했거든요. 소문만 봤는데 이제 가상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컴퓨터에 이제 엘라이저 이펙트인가 그런 이펙트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를테면 일정한 그 답변에 대해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는 몇 가지 답변들을 연속적으로 이어나갔을 때 주체가 그 컴퓨터의 답변에 완전히 빠져든대요.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 효과를 이용해서 그 상담 치료를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싹 트는 게 하나의 가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가상의 이제 근본적인 출발점 자체가 이제 주체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들일 수 있을 텐데, 그런 인식들이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돼서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많은 이런 식의 논의들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사건이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그 주객 도식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지가 항상 궁금하거든요. 이를테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예술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들은 여전히 그 도식 속에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식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재해석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건들 현실 속에서 이를테면 반려동물과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그 관계들을 형성하면서 그 서로가 해방되는 어떤 관계들을 이해한다는 게 과연 어떤 건지가 그렇고, 그리고 주체라는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상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잘 모르겠는 것들은 소문만 봐도 잘 모르겠는데, 가상에도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마수미가 말하는 가상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이 말하는 가상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가상이 여전히 이분법이라는 것들이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통일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통일을 말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가상이 어떤 것들이고, 과연 이런 것들이 현실 속에서는 예술인이 아닌 일반인 속에서는 어떤 가상들이 있을 수 있는. 죄송합니다. 가상의 범주는 그렇게까지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어서, 다만 이제 가상이라는 게 여러 개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각들을 이렇게 종류들 있잖아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가까지 생각해봤고, 좀 전에 이제 컴퓨터 상담 얘기 실은 이제 우연일지 몰라도 어제였나요? 이제 아는 선배가 이제 애플 컴퓨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령은 이제 말로 명령할 수 있다. 시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선배랑 여러 가지 너무 신기한 어떤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줘요. 해가지고 형 우리 한번 사랑해 한번 해봐요. 했더니 사랑해 했더니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스마트폰하고. 그랬더니 뭐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발음을 부정확하게 이제 인지 못했다가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하니까 근데 컴퓨터는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게 또 이제 그 주체 사용자에 맞게끔 또 이제 그게 이제 뭐 소위 요즘 말 알파고처럼 딥러닝처럼 이제 기능화 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가상과 관련해서 아마 그것도 예술의 영역에도 이제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말씀하신 것 듣고 이제 생각이 좀 나고요. 글쎄요, 그 주객이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거는 글쎄 저는 이게 아마 뭐 약간 좀 저도 이제 정치화된 생각은 아니지만 뭐 일종 인식과 이종 인식 뭐 어떤 인식할 때 오류라는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언어 습관이 저희가 나란 주체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뭐 이 컵을 들고 마시는 내가 마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순간에 이제 이 컵에 든 물을 먹고 있는 나라는 어떤 게 있다라고 이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설명이 되는 건데 이제 항상 주체 중심으로 이 언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니체도 이제 그런 얘기 좀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니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상황들을 재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주객의 어떤 구도를 바라보게 된다. 그걸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마주침이라든가 열림의 시도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주객의 기획은 실은 힘관계 때문에 저는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예술을 얘기하면 결국 이제 정치적인 영역을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라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왜냐면 이게 결국 주객이라는 게 어떤 기획이 투사하는 거고 그리고 자꾸 앵커링 시키려고 하잖아요. 어떤 이렇게 묶어놓으려고 하고 그 힘을 전유하려고 하고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약간 좀 조심스러운 의견이긴 하지만 좀 요즘 어떤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어묵한 시대라고 지금 표현하던데 그런 거일수록 이렇게 뭐랄까 예술이나 문화적인 영역에서 그 반대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그 해석이라든가 이게 열려 있으려고 하는 이유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힘관계에 대한 어떤 얘기들. 왜냐면 수직적으로 되고 고정화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객이라는 것도 딱 진짜 특정 주체로만 이렇게 그렇게 겪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소외, 그 삶으로부터나 예술로부터의 소외가 고정돼 버리니까 그렇게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극진적으로 하면 정치적인 문제까지 이제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저는 이렇게 되길래 저희 어떤 그 삶에서 미시 정치적으로 시각을 좀 많이 바꿔주는 차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좀 더 큰 차원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뭐 요새 주도적인 어펙트 시어리도 그렇고 정동 이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경험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아가서는 아까 현대미술에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내가 신체가 혹은 내가 사실 물질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 신체의 물질적 차원들에 대한 존중과 그 감각에 대한 회복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현대 미술도 마찬가지 잘 모르겠지만 연극 전공자로서 현재 연극에서도 그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식 주체로서의 좀 어떤 인간의 특권적인 위치들이 있다고 항상 믿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중요하고 메시지가 중요하고 이 어떤 심오한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은데 좋은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교훈적인 연극은 좋은 연극이라고 주도적으로 되어왔던 것 같은데요. 예컨대 이제 이거는 되게 간단한 얘기겠지만은 전 요새 오히려 약간 전 내가 어리지만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몸을 속일 수가 없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아무리 내가 괜찮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제 몸은 굉장히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계속 반응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이를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노화되는 그 이 물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의식적으로 인식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여름이 좀 굉장한 여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습하고 고온가습한 열섬 현상이 지배하는 이 도시 속에 계속 있으니까 너무 우울했는데 저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어요. 별로 어제 좀 나쁜 일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처지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지?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사실 이거는 뭐 내 의식보다도 훨씬 지배적인 게 내 몸이었다는 것.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듣고 맡기 싫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 제가
자꾸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자꾸 다른 어떤 의식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딴 데서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요새 뭐 정통이론을 공부하고 이제 마스미도 이렇게 물질에 대한 경험으로 다시 물질과 신체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우리 이것은 이어져 있는 것이고 오히려 여기서부터 다시 주체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 훨씬 더 민감해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것은 내 몸이지만 타인의 몸이기도 하고 물질로 하는 노동에서 예컨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되게 간단한 설거지라든지 아니면은 집안 집 청소라든지 이런 좀 이렇게 사실 물질 노동이 대단히 좀 급이 낮은 것이라는 생각이 좀 아직까지도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젠더적인 문제에서도 그건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해온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뭔가 머리를 쓰는 바꾸는 일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인간의 고차원적 활동이고 물질 노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되게 반복적이고 그냥 하고 나면 의미가 없고 일회적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꾸로 요새는 생각을 좀 달리하다 보니까 그런 물질을 만지고 되게 별것도 아니지만은 그릇을 씻는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이 세계랑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되게 좀 과장된 얘기인 것 같지만 좀 그런 방식으로 좀 달리 보게 만드는 건 있었어요. 이런 이분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게 크게 이런 관점이 실용적으로 사실 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도 이런 회의가 들고 여전히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도움을 저는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거 조금 보태자면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이분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할수록 신체의 문제로 돌아가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가령 지금 이분법 주객체 제가 조금 전에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로는 사실 그 이분법을 내가 주체임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이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방식의 질문처럼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든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반려동물에 대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동물과 관련돼서 상상하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동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했던 것 지금의 동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요. 심지어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던 이런 삶의 변화가 가상이라는 가상의 변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삶의 변화가 어떤 가상을 통해서 통합되는 것들은 알겠는데 그랬을 때 이 통합에 의해서 탄생하는 것들 결국은 새로운 주체라는 것들이고 또 이 주체는 또 새로운 어떤 주객 도식에 의해서 또 만들어지는 갈등들에 의해서 계속 연장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었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은 어쩌면 주객 도식의 저주라 그럴까, 운명이라 그럴까, 그게 이제 계속 우리 삶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해로서 나타나지만은 결코 해일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계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주객도식이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닌가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라는 주체가 딱 마지막에 봐요. 아마 제 생각에는 마스미가 계속 파이트 헤드를 끌어들여서 아까 제가 이렇게 이중성에 대해서 발제를 했었는데요. 이제 예컨대 지금 형성경 주체의 문제로 이제 다시 접목시켜서 저는 이해를 해보자면은 이중성이라는 게 잠재적인 것과 현재적인 것이 모두 같이 있는 사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스미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건 너무 당연한 자명한 구조이고, 그런데 현재적인 것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잠재적인 것을 미끄러질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현재 딱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제 나름의 주체성의 구조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더
전 의식적인 노력이든 간에 외부적인 계기든 간에 이건 계속해서 변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멈출 것인가, 만족하고 멈출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여전히 나는 이제 뭔가 잠재적인 것이 여전히 내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인가가 노력해라가 사실 활동주의 철학의 태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지만요. 만족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가끔 이제 파파이스 이제 새로운 또 방송이 올라왔더라고요. 전에 이제 반려동물 말씀하셔서 이제 거기 뭐 제목은 이제 뭐 그랜드 계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외국 독일이라든가 한참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유기견 관련한 게 이렇게 특히 날씨가 덥거나 이제 휴가철 되면 부쩍 증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련해서 이제 관련 활동하시는 분이 와서 이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입양하러 이제 그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시설로 가는데 너무 쾌적한 거예요. 그 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 게. 근데 거기서 딱 인상 깊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관점이 달라지니까 확실히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 게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도 이분법적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게 어떤 수용된 지금 이제 저기 파란 지붕에 계신 분이니까 뭐 창조 경제로 이렇게 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좀 이상한 발언을 하셨는데 막 많은 동물들을 수용하는 데만 우리가 이제 기존의 상품화되는 그런 걸로 접근하면 우리가 쾌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려동물한테. 근데 그거는 이제 대상화된 대상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고 실은 이제 다시 관점을 좀 포인트 바꿔서 거기 중요한 건 입양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입양하는 사람들이 좀 쾌적하고 좀 뭔가 좀 여유로운 공간이어야 되니까 호수도 있고 또 자연 채광도 좀 이제 그런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했지만 이게 실은 그렇게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 자체가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입양을 촉진시킨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과의 또 마주침, 그 순간에 느끼는 어떤 것도 가상 영역으로 그런 어떤 우리가 어떤 진짜 이 근대화 기억 속에 이제 어떤 특정 물질들에 의해서만 이제 둘러싸여진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반려동물이 이렇게 그런 감각들을 일깨워주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는 그걸 잡아낼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예전식으로 반려란 말 자체도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애완이 아니라 이제 저도 주객의 도식이 아니라 옆에 이제 같이 주거니까 이것도 새로운 주체가 탄생하게 되는 어떤 그런 변동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만 이게 아까 김민철 선생님 말씀대로 잠재적인 거와 현실적인 게 순간 그 같이 있는 그 접점의 주체가 발생했다가 그 긴장 관계가 딱 소멸됐을 때는 다시 역시 뭐랄까 그것도 일단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의 관계로 다시 원래 익숙한 주체로 또 돌아가려고 회귀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깨져야 되는 작업들이 있는 거고. 예,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하게 됐고 지금 말씀하면서도 다시 좀 생각이 정리가 되네요. 예, 또 프로에 다른 분들도 자유롭게 편히 말씀을 좀 주시면 너무 책이 어렵다 보니까 저는 뭐 저보다는 다 독해를 잘하셨을 거라는 기대로 이렇게 맘 편히 저는 제가 제일 너무 힘들어져서 제가 뭐 두통약을 먹지 않은 것만 해도 제가 기특하다는 생각이 버텨서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조금 봤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 얘기 듣고 또다시 읽을 힘을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왔는데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읽고 그리고 이제 두 분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서 느껴지는 게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 관점에서 느끼는 것들은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본질을 얘기하고 그 관계와 이중성과 그러니까 제가 이중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동시성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본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또한 그 활동주의의 철학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듣는 것들이 또다시 저한테 또 다른 사고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제 삶에 가지고 가서
그 삶에서 또다시 어떤 것들을 또 발생시키고 이렇게 되는 것들로 저는 이제 활동주의 철학을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동시성을 만약 이중성이 동시성이라고 얘기한다면 동시성으로 제가 무엇인가에 끌림에 인해서 이 책을 보고 이 서평회에 등록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것들을 자기의 본질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서 또다시 다른 형태의 예술로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이런 예술이 아니더라도 그 삶에 조금 더 여유와 풍요롭게 지내고 간다면 그것 또한 예술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금 느껴지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활동주의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쨌든 이것이든 A든 B든 어떤 것들을 한번 움직여보고 도전해보면 그것에 부딪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깨달음은 있을 거다라는 그런 또 느낌도 있고 약간 저는 아주 지식도 지혜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아주 조금 어렵게 읽어가면서 이 자리에 와서 조금 더 읽을 힘을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온 것이 저한테는 조금 더 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 말씀 이렇게 주시면 제 삶이 풍요로워질 것 같은데. 선생님 이게 뭐 초반부 읽으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른 외국 서평을 읽다 보니까 다른 책들에 비해서는 서러운 부분을 많이 할애했다 책 구성이. 그만큼 이제 주로 이제 그 화이트웨드라는 이제 그 제임스에 관한 얘기들을 풀어나가는데 예. 그 어떤 개념이라든가 다시 그 본질적인 걸 좀 돌아보고 싶었다는 취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그 뒤에 2장, 3장, 4장 풀어나가는 것들도 뭐 중요하지만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왜 서론을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지? 물론 대개의 책들은 서론들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지만은 더 많이 좀 이제 탈을 붙여가면서 공을 들였다. 그런 예, 그렇게 좀 읽으면 본인이 그렇게 읽었다고 이제 그분은 찾아보다 보니까. 그래서 서론을 한 번도 다시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녹아내는 것인가. 근데 서론만 읽고 있는 도중에는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이렇게 노릇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뭔가 얘기를 던져주고 싶었던 게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읽다가 다시 부분 갔다가 다시 읽고 이해하려고 또 하다가 몇 장 넘겨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사의 원칙이라는 게 이야기와 시간성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성 순서로 인과적으로 읽히지가 않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모자이크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퍼즐을 맞추는 식으로 읽게 되더라고요. 저야 뭐 가상기라고 이거를 이거밖에 보지는 않았으나 굉장히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 같은 게 되게 강했고요. 실은 뭐 마스미는 이렇게 돌을 던진 것 같고 이게 다시 이제 퍼져서 좀 쉬운 독해들을 이렇게 각자 녹여내서 뭐 굳이 서평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각자 어떤 삶의 영역이랄까 또는 뭐 예술 어떤 활동 어떤 전공이랄까 뭐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이 글들로 다시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현장 또 활동 연구도 하다 보면 이론을 위한 뭐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게 전유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유도 아니고 실은 그것이 값어치가 물론 그렇게 메타 분석으로 봐야 되는 단계도 있지만 그것이 거기서 이제 생명을 마감을 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평의 자리가 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게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되는 거라 생각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더 풍요롭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들을 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들었고 저기 김유조 선생님 아까 그 주체하고 객체 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사건에서 다시 주체를 바라보셨다는 것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챕터 7번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가상은 잠재성이 현실화되는 가장 우로서의 사건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래서 잠재성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주체의 그 의지와 의미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뒤집어서 그 현실화되는 과정에서도 의미와 의지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 부분에서 한번 아까 그 자유롭게 뒤집어서 선택했던 부분 한번 설명을 좀 다시 좀 듣고 싶거든요. 전제적인 포텐셜이 이제 네. 추가되어 가는 과정에서 네. 주체의 의지, 이제 의미와 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작용하는가, 이제 이게 저도 좀 아리송한 부분이긴 해요, 사실은. 이렇게 마스미는 모든 경험의, 그러니까 모든 경험 일반의 특성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예를 딱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생각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저 마수미의 입장, 들렌지 갓다리 입장을 전유한 그 마수미의 입장은 그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주체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오히려 대상과 감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무엇인가이지,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딱 여기까지가 주체가 의식적으로 작용한 거다라고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 사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사후적으로 주체의 영역을 분리시켜서 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주체가 자기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건이라는 프레임의 특수한 것은 이렇게 분리 불가능성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네, 왜냐하면은 분리할 수 없는 이유는 주체가 의식적으로 대상과 관계를 맺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무의식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도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딱 어디까지가 이건 나다, 여기까지 나다라고 말하는 순간 약간 뭔가 거짓말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주체가 작용을 한다면 저도 발생 후에, 직후에 사후적으로 자기 구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 오간 이야기의 가장 저는 손쉬운 사례로 가상계에서 예를 든 그 축구 경기 얘기가, 네, 그게 좀 어떤 그러니까 스타디움이 있고, 우리는 보통 어떤 축구 경기가 있을 때 거기에서의 주체를 당연히 선수라고 여기는 그 감각. 이건 너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감각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곰곰이 생각을 했을 때 그 안에 이제 요소들을 생각을 했을 때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장이 있고, 공이 있고, 공을 차는 사람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럼 여기에서 객체는 자연스럽게 공이잖아요. 그런 감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수미 얘기는 그런 거죠. 이 선수들이 공을 차고 공을 주고받고 공을 맞고 각각의 포지션에서 열심히 뭔가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체 도식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선수들이 의식적으로 그 공을 자유자재로 의식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그 공이 주고받아지는 순간은 굉장히 찰나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찰나적인 그 순간에서 의식이 그 인지적인 것이 반영되는 거는 거의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건 그 신체 도식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체로 자꾸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공이 객체라고만 단순히 볼 수 없는 것, 그리고 사람이 주체라고만 단순히 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주객체는 사실 선조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후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구성된 그 직후에서야 내가 주체였구나라고 이제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그냥 저로서는 굉장히 소박하게 그런 정도로 이제 마수미의 얘기를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마수미가 조금 아까 김민조 선생님이 그럼에도 이제 나의 입장에서의 노력 얘기를 잠깐 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 표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예술이 발생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제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운동하는 이미지 자체가 실체요? 실체요. 이미지 자체가
운동하는 운동의 이미지. 저는 약간 그 지점에서 네. 일단 그 화가나 아니면은 뭐 감독이나 누군가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 감독이나 작가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만은 작품이 완성되고 나면 그걸 떠나보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작품은 아주 중립적으로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품 자체가 주체가 되는 거고 마치 게임처럼. 네. 그리고 관객도 작가도 그러니까 제3의 영역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자꾸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발생적인 사건이 결국 만약에 작품에 대입을 시켜보자면은 작품 자체가 우리는 이제 그래서 작가와의 관계를 상당히 깊게 생각을 하는데 그 들레즈가 베이컨을 얘기하면서 마수미는 그 이후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느낌이 그냥 들었어요. 궁금한 게 앞에 그 축구 얘기를 예를 주셔가지고 좀 관련된 작품이 하나 떠올라서요. 컨텐츠 작가 작품 중에 영상 작품인데 축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근데 공만 지워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모션이 여기서 이제 주체가 아닌 정말 뭔가라는 생각 다시 한번 우리 하게 될 거예요. 그 모션이 완전 다르게 읽혀지는. 작품의 이름은 혹시 제가 검색하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글쎄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중심점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 같은데요. 중심점하고 사건하고 주체하고 객체하고 혹시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제가 제대로 읽지 않아 말씀드릴게요. 중심점이 어디에 나오는지 사실 생각을 붉은 글씨체로 이렇게 돼 있었나요? 보다 보면 저희도 이렇게 굵은 글씨체로는 저자가 이렇게 굵은 글씨체 있잖아요. 진하게 그 중심점이라는 단어가 혹시 예, 궁금한데 제가 왜 그걸 보냐면은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공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주체와 객체를 나눴을 때 대상이 이제 공이라고 말했을 때, 근데 이제 개체화의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심홍동이나 이런 데서 개체화의 과정에서 그 개체화의 과정이 안주름 운동을 할 때 중심점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주름 운동으로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공이라는 게 그 어떤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안주름 운동에 있어서 어떤 핵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것하고도 관련돼서 이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 왜냐면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공을 뺀다는 것들은 그 축구 경기라는 것들이 이루어졌던 어떤 안주름 운동에 있어서의 그 특이점이라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제거됐을 때 그 안주름 운동 자체의 그 어떤 상대성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축구 경기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그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은 축구 경기를
봤던 관객들이나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가 그 축구 하나의 개체화되는 축구 경기를 통해서 축구 경기 자체가 무언가를 개체화시키는 하나의 계기이고 그 개체화된 것들이 수없이 이렇게 사람들마다 폭발하는 그들의 삶의 경험으로서 체험된 뭐라 그럴까 여기 그런 어떤 실제로서 그런 게 아닐까 해서 이제 그 아까 여기에 보면 중심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공을 뺐다 그러니까 공을 대상으로서 이해하는 게 좀 어떤 면에서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쪽 주름의 예. 그 중심점, 뭐 특이점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상세하신 설명인 것 같아서 사실 배웠습니다. 저는 말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들었고요. 네. 근데 네. 사실은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지금 이제 그렇게 그런 가능한 해석이구나. 마수미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최근에 마수미 이제 좀 약간 비판하는 맥락이 가령 주체 객체를 지우고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축구 경기장을 굉장히 구체식으로 막 얘기를 한 거지만 그런 방식으로 주체가 결정되는 것이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행위자로서의 주체 어디서 찾을 거냐,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뭐 정치적 행위를 한다거나 등등의 주체 어디서 찾을 거냐, 즉 사회적 규정력을 가진 주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굉장히 책임 없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맥락을 생각할 때는 마수미의 그 주객체 그리고 사건의 얘기를 조금 더 뭐랄까요,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좀 사유해야 돼. 해석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관점은 이제 어쨌든 특이점, 고정점, 중심점, 누빔점 이런 것들을 상정한 이야기라서 사실은 마수미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래는 이렇게 쉬는 시간을 10분 갖고서는 5시까지가 협경이 진행되는데 너무 이제 플로어에서는 제 서평자분들도 답변을 성실히 좀 잘해주셔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아쉬울 정도로 흘러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도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한 분만 더 말씀 듣고 정리하는 게 어떤가. 다양한 어떤 그 생각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끔 해주셔서 오히려 이렇게 출발에 참여해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실은 요즘 서평회가 요즘 분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약간 마중물 역할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제 다시 가서 저도 다시 한번 제가 좀 막혔던 부분들을 다시 좀 돌아볼 생각이고, 좀 이제 읽다가 오신 분도 다시 또 의욕적으로 책을 읽어보시는 게 어떤가 이제 좋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평을 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서평해 주신 김미정 선생님하고 김민조 선생님께 좀 이건 의문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